안녕하세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모님으로 25년을 살아온 쉰둘의 여자, 윤선우입니다. 오늘 저는 제 완벽했던 인생이라는 이름의 도자기 위에 새겨진 소름 돋는 균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절망의 순간, 가장 차가운 이성으로 버텨낸 기록이자 가장 달콤한 말 뒤에 가장 잔인한 칼을 숨겨야만 했던 저의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입니다. 부디 저희 길고 긴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제 하루는 언제나 오전 6시 남편 재혁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갓 지은 밥과 정갈한 반찬,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황태 해장국을 끓여냈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으며 아침을 먹었고 저는 맞은편에 앉아 물을 따라주며 그의 하루를 응원했죠. 그는 아버님께 물려받은 중소건설사를 꽤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적어도 세상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집안을 완벽하게 정돈했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것이, 각 잡힌 침구, 윤이 나는 마룻바닥. 이 집은 저희 세계이자 저희 자부심이었습니다. 25년 전 촉망받는 외신 번역가였던 제 꿈은 결혼과 동시에 스스로 접어두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었죠. 선우야, 당신같이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왜 힘들게 셔츠에 잉크 묻혀가며 일해야 해? 내가 다 먹여 살릴게. 당신은 그냥 이 집에서 여왕처럼 우아하게 있기만 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저는 그 달콤한 약속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라 믿고 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되는 순간 번역가 윤선우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오직 김재혁 사장의 아내만이 남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모이는 브런치 모임에서 친구들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죠. 선우야, 넌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재혁 씨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니? 정말 고생 한번 안 해본 얼굴이야. 피부 좀 봐. 이게 어디 신들의 얼굴이니? 부럽다, 정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우리 남편 덕분이지 뭐. 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25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이 완벽하고 견고한 성벽은 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모든 비극은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에게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자정 전에는 귀가하던 사람이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라며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보, 힘들죠? 제가 내일 아침에 해장국 맛있게 끓여 놓을게요. 전화기 너머의 남편은 늘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먼저 자. 나 오늘 밤새워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저는 그의 건강이 걱정될 뿐 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는 관심도 없던 패션 잡지를 뒤적이며 옷차림에 부쩍 신경을 썼습니다. 옷장에는 제가 사준 적 없는 화려한 넥타이와 값비싼 시계들이 하나둘 늘어갔죠. 여보, 이 시계는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 아, 이거 박 사장이 선물로 줬어. 사업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좀 차줘야 한다나 뭐라나. 그의 대답은 언제나 그럴듯했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게 귀가한 남편의 와이셔츠 깃에서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중성적인 향수가 아닌 아주 달콤하고 젊은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이 향수 냄새는 뭐죠?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오늘 거래처 여직원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때 냄새가 좀 뱄나 보네. 당신 별걸 다 신경 쓰네. 그는 피곤하다며 샤워실로 들어갔고 저는 그가 벗어놓은 와이셔츠를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바로 그날 밤 제 마음속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 의심의 불을 지피는 일이 터졌습니다. 집으로 날아온 카드 명세서. 남편의 법인 카드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명세서를 훑어보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1박 결제 내역, 명품 여성, 의류, 매장에서의 거액 결제, 제가 알지 못하는 청담동의 와인바,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결제 내역들이 제가 모르는 남편의 시간을 촘촘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세서를 들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로 제게 물었죠. 여보, 아직 안 잤어? 피곤할 텐데. 저는 그의 앞에 카드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줄래요, 여보? 이 호텔, 이 옷가게 다 거래처 접대인가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명세서를 내려다보더니 예상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미안함이 아닌 지겨움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밖에서 사업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이건 다 해외 바이어들 접대하고 그 부인들 선물 사느라 그런 거야.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돈이나 쓰면서 사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만 좀 하자. 그는 제 의심을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의 히스테리로 치부하며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25년의 헌신은 그에게는 그저 피곤함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저희 부부 사이의 균열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 몰래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탐정도 뭣도 아니었지만 2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은 그 어떤 증거보다 정확했죠. 남편의 중요한 사업 미팅, 언제나 같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은 2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거나 그들 앞에 나타나 머리채를 잡는 대신 차 안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뒤였기 때문일까요? 그저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죠.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숨겨둔 서류 가방 안에는 저희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와 함께 정체 모를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수억 원의 비톡 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연녀와의 사치를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깊고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까지 모두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물도 넘어가지 않았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남편이 그 젊은 여자와 웃고 있던 모습이 떠올라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25년. 제가 바친 25년의 세월이 전부 가짜였단 말인가. 제가 그의 성공을 위해 제 꿈을 접고 그의 아내로 살아온 모든 시간이 그에게는 그저 다른 여자와의 유의를 위한 발판에 불과했단 말인가. 배신감과 절망감에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대학 시절부터 제 유일한 친구였던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이는 국내 최고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경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미경아, 나야, 선우. 혹시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 나 너무 힘들어. 그날 밤 저는 미경이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의 사무실에서 미경이는 저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품에 안겨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겪은 모든 일, 남편의 외도와 제가 몰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서재에서 발견한 비톡 촉장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미경이는 저를 위로하는 대신 눈빛을 차갑게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 인간들이랑 머리채 잡고 싸우고 이대로 이혼하고 재산 분할이라도 받고 싶어?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재혁 씨가 빼돌린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빚은 또 얼마인지 내가 받을 게 있기는 할까. 미경이는 제 앞에서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선우야, 정신 차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건 네 인생이 걸린 전쟁이야. 감정에 휘둘리면 모든 걸 잃어. 내가 찍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해. 저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저 인간의 돈줄부터 완벽하게 파악해야 돼. 미경이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며칠 밤낮으로 남편의 재산 상태와 빚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설 탐정까지 붙여주며 남편과 내연녀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경이가 가져온 자료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재혁은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과 여러 명의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린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이미 빈 껍데기였고 개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강남의 아파트와 남편 명의의 유일한 상가 건물이 얼마 전 그 내연녀 유라라는 여자의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남편이 아주 머리를 썼네. 채권자들이 재산을 압류할 것에 대비해서 가진 재산을 모두 그 여자한테 증여 형식으로 빼돌린 거야. 법적으로는 이제 네 남편은 빈털털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준비하며 저와 제 자식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침울한 제게 하지만 아직 방법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지금 네가 저 인간이랑 이혼하면 넌 정말 한 푼도 못 받아. 오히려 네 남편이 진 사업 피제 일부를 네가 연대 책임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어. 부부 재산은 빚도 공동 책임이거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그냥 이대로 다 뺏겨야 하는 거야? 내 25년은, 내 청춘은? 방법은 하나야. 가장 잔인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미경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제게 소름 돋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이혼해주면 안 돼. 네 남편이 그 여자한테 빼돌린 재산, 그건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돼. 채권자들이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어. 그리고 그 소송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네가 아직 저 인간의 법적인 아내라는 사실이야. 채권자들이 내 남편의 재산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그 여자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에 도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 그것을 되찾아오려 하겠지. 우리가 할 일은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완벽하게 파멸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불씨를 던져주는 거지. 그러니 저 인간이 완전히 파산하고 모든 빚쟁이들이 그 여자에게 달려들 때까지 너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순진한 아내를 연기해야 해. 네 남편이 너를 완벽하게 믿고 마음껏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 계획이었습니다.
25년간의 제 삶을, 제 믿음을, 제 사랑을 모두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내연녀가 제 모든 것을 빼앗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자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안에 있던 순진한 아내 윤선우를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가운 복수의 화신을 새로이 앉았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남편 재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를 거만하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우리 이혼해. 도장 찍어. 위자료는 없어. 당신도 알다시피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냥 이 집에서 몸만 나가. 25년이나 나 덕분에 편하게 살았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니야? 그는 제가 모든 진실을 알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제 안의 분노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제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애처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전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혼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더 잘할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다 고칠게요. 제발, 제발 이혼만은 안 돼요. 제 예상치 못한 반응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싸우거나 소리칠 준비를 하고 왔지. 제 애원을 들을 준비는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의 팔에 매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전 평생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네. 남편은 잠시 저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거만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온다면야. 한번 생각은 해보지. 당신 하는 거 봐서 나한테 잘해. 그럼 이혼은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는 이혼 서류를 다시 가방에 챙겨 넣고는 마치 승리자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연극의 막은 성공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아내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연극이 시작된 것이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최고급 한우와 제철 해산물로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여보, 밖에서 사업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식사는 제때 좋은 걸로 드셔야죠. 그래야 힘을 내서 일하시죠. 저는 미경이의 조언에 따라 남편의 모든 지출을 제 카드로 결제하게 유도했습니다. 그의 씀씀이는 고스란히 제 손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시무룩하게 있기에 제가 먼저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걱정 있어요? 얼굴이 안 좋네. 저한테 다 털어놔요. 제가 당신 편이잖아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요즘 돈 때문에 미치겠어. 투자자들이 자꾸 압박을 넣는데 자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얼굴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제가 가진 폐물이라도 팔아서 보태드릴까요? 됐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냥 내 말 잘 듣고 집에서 조용히 내줘나 잘해. 그게 도와주는 거야.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로 여기는 안도감과 경멸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음속에 똑똑히 새겼습니다. 저는 그의 사치를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끌고 다니던 국산 대형 세단을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사장님이 이런 차를 타면 거래처에서 무시해요. 요즘은 차도 명함이라던데 기왕이면 더 좋은 수입차로 바꿔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남편은 제 말에 입이 귀에 걸렸고 며칠 뒤 저희 집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독일제 스포츠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카드로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를 사다 바치며 그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당신 건강이 제 건강이잖아요.
이거 드시고 꼭 힘내셔야 해요. 남편은 저의 맹목적인 헌신에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소나기 안에 있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아내라고 굳게 믿게 되었죠. 하지만 저의 이런 이상한 행동을 다 자란 제 아이들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준서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해요. 아빠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아빠가 돈을 너무 막 쓰시는 것 같은데. 회사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아빠가 밖에서 얼마나 힘드신데. 엄마라도 믿어드려야지. 너희는 아빠 걱정시키지 말고 너희 일이나 열심히 해. 아들은 제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마저 속여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남편을 완벽하게 속이는 동안 저희 진짜 칼날은 내연녀 유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 씨 맞으시죠? 저는 재혁 씨 아내 윤선우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유라는 잠시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저를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 사모님. 웬일이세요? 이혼 서류에 도장은 찍으셨고요. 재혁 오빠가 사모님 때문에 골치 아파하던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요즘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요. 유라 씨가 옆에서 잘 좀 챙겨주세요. 제가 남편 몰래 비자금을 좀 모아둔 게 있는데 그걸로라도 급한 불을 꺼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서 남편 말이 유라 씨 명의로 된 아파트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유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까요? 제 말에 유라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그걸 담보로요? 그건 안 되는데. 그건 오빠가 저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어머, 왜요? 어차피 우리 재혁 씨 돈으로 산 거니 우리 재산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유라 씨를 믿어요. 우리 재혁 씨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죠. 저는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어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이후 남편과 내연녀의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라는 남편에게 정말 회사가 어려운 것이냐, 내 아파트는 안전한 것이냐며 매일같이 닥달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제게 와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대체 유라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걔가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어머, 저는 그냥 유라 씨 걱정돼서 당신 사업 도우라고 한 말인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보?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머리만 쥐어뜯었죠. 며칠 뒤 저는 미경이의 조언에 따라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일부러 유라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저는 활짝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 유라 씨 아니세요?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반했는지 알겠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남편 잘 좀 부탁해요. 남자들, 밖에서 힘들면 기댈 곳이 필요하니까 다 이해해요. 제 말에 유라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벌개졌습니다. 자신이 승리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렇게 당당하고 이해심 많은 아내의 모습으로 나오자 완전히 평정심을 잃은 것이죠. 그녀는 제게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줌마, 눈치 없어요? 그만하고 이혼 도장 찍어요. 얌전히 물러나면 푼돈이라도 챙겨주지 어떻게 알아요? 유라였습니다. 제 대처에 불안하고 분노한 그녀가 결국 제게 직접 도발을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그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저 무서워요. 자꾸 이상한 문자가 와요. 이게 다 뭐예요?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유라가 보낸 문자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죠.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그들의 신뢰는 완전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균열을 지켜보며 제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이의 사무실에서 저희는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미경이는 사설 탐정을 통해 알아낸 남편의 사채업자 중 가장 악독하다는 백상어의 자료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우야,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어. 저쪽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을 거야. 지금이 백상어에게 떡밥을 던질 최적의 타이밍이야. 준비됐어? 미경이의 물음에 저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옥의 문을 열 시간이야. 저는 대포폰을 이용해 백상어에게 문자로 정보를 흘렸습니다. 김재혁 사장에게 받을 돈 있으시죠? 그 인간 빈털털이 아닙니다. 내연녀 명의로 돌려놓은 강남 아파트랑 상가, 건물이 있어요. 주소는 문자를 보낸 뒤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껐습니다. 덫은 놓아졌고 이제 굶주린 짐승들이 사냥감에게 달려들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흘린 정보는 정확히 굶주린 하이에나의 코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소문으로만 듣던 남편의 사채업자들이 내연녀 유라가 사는 강남에 고급 오피스텔을 급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경이의 정보에 따르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덩치 큰 남자 여럿이 문을 부술듯이 두드렸고 겁에 질린 유라가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집 안으로 들이닥쳤죠. 그들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를 유라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김재혁 사장이 당신한테 뇌물로 준 아파트가 이거 맞죠? 그 양반이 우리한테 갚을 돈이 수억인데 재산을 여기다 다 빼돌린 걸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 들어갔고 오늘부로 이 집이랑 여기 있는 모든 물건에 가압류 딱지 붙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유라는 자신의 집이라며 악을 쓰고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내 집이에요. 당장 나가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오빠! 재혁 오빠! 신고해. 마음대로. 아니면 김재혁 그놈 부르든가. 근데 그 양반 지금 파산 신청해서 잠수 탄 거 몰라? 당신이 대신 갚든가. 채권자들은 유라가 아끼는 명품 가방과 옷, 귀금속, 심지어 TV와 냉장고에까지 인정사정 없이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유라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건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의 돈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빈털터리 빚쟁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라는 그 길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비참했습니다. 김재혁, 너 처음부터 나한테 사기쳤어? 네가 빈털털이었다고? 내 아파트, 내 차, 내 인생 다 물어내! 당장 물어내하고! 시끄러워.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자꾸 명품 사달라고 돈 달라고만 안 했어도 이 지경까진 안 왔어. 이 꽃뱀 같은 년아. 서로를 사랑한다 속삭이던 그들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헐뜯으며 진흙탕을 뒹굴었습니다. 결국 내연녀 유라는 남편의 뺨을 후려치고는 마지막 저주를 퍼부으며 그의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 나 꽃뱀이다! 너 같은 멍청한 놈 등쳐먹는 꽃뱀! 네 마누라가 왜 너랑 이혼 안 해주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그 여자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넌 평생 그 여자 소나기에서 놀아난 거야! 이 한심한 인간아! 그렇게 남편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심지어 그가 사랑한다 믿었던 여자까지도요. 이제 남편에게 남은 것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여치를 굶은 사람처럼 헬쑥하고 남루한 행색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싸구려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온몸에서는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풍겼죠.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선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어. 귀신에 씌인 게 틀림없어.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당신밖에 없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평생 당신 발 씻겨주면서 속죄하며 살게. 우리 자식들 얼굴을 봐서라도. 제발. 그는 제 다리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도 분노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서재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일어나요. 바닥 더러워지니까.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당신은 이미 끝났어. 당신 회사는 파산했고 당신 명의의 재산은 이제 하나도 없지. 아, 빚은 있구나. 당신이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수억 원의 빚.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들을 그의 앞에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호텔 영수증, 명품 구매 내역, 그리고 그가 내연녀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까지. 이게 당신이 말한 사업의 증거들이야. 참 대단한 사업을 하셨더군. 남편은 제 앞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며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25년 전 잘 나가던 번역가였던 내게 당신이 했던 말, 집에서 우아하게 있기만 하라고. 당신이 여왕처럼 만들어주겠다고. 난 그 약속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우아함의 대가가 내 영혼을 파는 것이었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네. 그리고 또 기억나요? 내가 이혼 못 해주겠다고. 평생 당신과 함께 할 거라고 했던 내 말, 그 약속, 나는 지켰네. 난 당신이 나락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바로 옆에서 평생의 반려자로서 끝까지 지켜봤으니까. 당신이 내 25년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할 때 나는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의 파멸에 걸었던 거야. 저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남은 건 이것뿐이야. 위자료는 당신이 내게 줘야 할 텐데 빈털터리니 받을 수도 없겠네. 그게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잘 가, 여보. 남편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신이 진 빚만을 짊어진 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미경이와 함께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내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남편과의 추억과 악몽이 뒤섞인 이 집을 처분했습니다. 대신 저는 창밖으로 공원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저만의 공간을 꾸몄습니다. 그제야 저는 다 자란 아이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의 모든 일을 어렴풋이 전해 듣고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편만 들고. 괜찮다. 너희도 피해자니까. 이제 다 끝났어.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사느냐는 거겠지. 저는 아이들과 함께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가끔 미경이와 함께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깁니다. 오늘도 미경이는 제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얼굴 좋아 보인다, 선우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응. 25년 동안 입고 있던 무겁고 숨막히는 갑옷을 벗어버린 기분이야.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가벼운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저는 가끔 지난 날들을 떠올립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사모님으로 살던 시절. 그때의 저는 행복했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 행복은 남편이란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한 빌려온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남편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잔인한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제 행복이야 착각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그는 제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역설적이게도 제게 나 자신을 되찾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망가뜨린 내 삶을 누구보다 완벽하고 눈부시게 재건하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오늘도 저는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윤선우라는 이름으로 제가 포기했던 번역가의 꿈을 다시 펼치며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가장 통쾌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망가뜨린 나의 세계를 더욱 눈부시게 재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사연이 머무는 밤에 큰 힘을 더해주세요. 모든 시련을 이겨낸 당신의 삶이 가장 빛나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